오늘은 이제 제목, 독자 폭정이라는 제목으로 갑신정변에서 동학대까지, 그때 고종정권, 고종시대 무슨 일이 벌어졌나, 고종 개인이 무슨 일을 했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를 맞이한 동서양의 제국가의 정권 혹은 권력이 해야 할 책무는 두 가지입니다. 개혁과 개방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이 개혁과 개방이라는 임무를 잘 수행했던 국가 지도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희한하게도 그 전에도 지성사의 누적이 몇백 년이 있었는데 그 누적된 지성을 활용을 해서 이 근대를 맞이할 때 큰 충격이 없이 근대를 맞이할 수 있었고 이 근대를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근대를 잘 맞이하고 근대를 끌어간 그 옆에 조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조선은 여기에 근대화를 위해서 희생이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조선을 희생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저기 저런 좋은 리소스가 있는데 우리가 써야지 하고 냉큼 낚아채버린 거죠. 어찌됐든 국내 모순을 해결했던 어떤 개혁, 그리고 국제관계라는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속에서 자기 안보, 적대적인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우호적 네트워크가 됐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근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부국강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개혁이 됐든 개방이 됐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 동원하고 있는 인력, 인재풀이 있어야 되는데 이 1880년대 이후에 고종 정권의 인재들은 노론과 민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론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최익희라는 사람이 노론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권력 확장의 파트너입니다. 고종이 친정을 선언할 게 딱 된 직접적인 계기가 이 최익현의 상소 몇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최익현을 야단치고 유배를 보내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익현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대신들도 최익현 벌 줘라 그랬는데 조금 벌 주고 다시 사면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요. 최익현이 보낸 상소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옛 죄를 사면해 준 사람들 중에 잘못 사면한 자가 있는데 역적들 중에서도 더욱 심한 한효순과 이현일과 몽재선이다. 임금과 신의 아버지 아들 사이에 큰 윤리를 무너뜨리고 공정의 원칙을 어긴다면 이보다 더 도리에 어긋지는 일이 없다. 복잡하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기 최근에 사면에 복구를 시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몇몇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남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면에서 안 될 사람들 사면하는가? 우리 서인들, 우리 노론들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막 우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당신 아버지가 없애버린 만둥과 빨리 부활해라. 우리 정신적인 지주다. 또 남북인들, 저 나쁜 대대로 역사적으로 역적이었던 저 사람들은 현지에서 빨리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운요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 이듬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개방이죠, 사실은. 개방으로 보이니까 또 오랑캐 일본과 처음으로 맺은 근대 조약을 맺으니까 최익현이 지부상소를 합니다. 지부상소는 도끼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궐 문 앞에 가서 이 상소가 안 먹히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자르시오 라는 게 지부상소예요. 이 지부상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필경, 만약에 서구 오랑캐들과 저렇게 관계를 맺으면 필경 찬탈의 변이 조정의 환국으로 정권 교체로 변해서 서인, 노론입니다. 서인은 일망타진될 것이고 서인이 모두 섬멸된다면 서인의 정신적인 지주인 이이와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 제현은 그 관작과 시효가 깎여 문묘에서 내쳐질 것이고 효종 때 남인 우두머리였던 윤휴의 귀신이 우뚝 대종사가 될 것이다. 정치적인 파트너였던 또 다른 노인 거두 김평묵이 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니까 쓴 글입니다. 전국 돌리고 최익현과 교류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위정척사는 국가 대 국가 문제가 아니라 정권 문제였습니다. 저 야소교, 저 예수가 들어오면 이 윤휴 귀신, 옛날에 자기네 서인들하고 반목했다가 결국은
목차져 죽은, 사형받고 죽은 그 사람들 무리들이 되살아나서 우리 노론들이 정권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개방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이 최익형과 김평복을 위시한 그 당시의 강경 노론들의 위정척사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노론이 고종의 권력을 절반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무시할 수가 없죠. 사실은 강화도 조약 이후로 고종이 어느 정도 개혁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동도서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쪽에 우리 아시아의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법들만 들여와서 개혁을 한다. 그게 청나라가 시도했던 그런 개혁 방법이었는데 그에 고종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1181년에 못 견디던 고종이 척사 유눔을 나는 또 척사를 하겠다고 포고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비의 갓을 쓰고 선비의 옷을 입고 공맹이 가르침을 강론하고 정주의 학설을 외우는 사람이 진실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민심은 스스로 안정돼 편안해지고 순박한 풍속이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완전히 회귀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인데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 같이 연합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거를 뭐 김옥균이 있는 사람이 갖고 와서 이걸 보이니까 고종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개혁하자 했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막 밑에서 영남에서 상소가 올라오고 막 때로 내 목을 잘라라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권력 기반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고 다시 개혁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터진 게 이모군란이에요. 그때 모순을 계속 해결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아예 해결을 방치를 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그 해에 죄기 유눔이라고 이모군란은 내 죄다라고 또 포고문을 발표를 해요. 그게 여기에 그때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사실들을 다 이렇게 적시합니다. 토목공사 너무 무리하게 벌렸다. 경복궁 화폐 내가 청저 잘못 폐지했구나. 내탄고 자기 사근 겁니다. 왕실금고 내가 내 맘대로 썼다. 종척신 내가 민신애들하고 전주이씨를 너무만 중용을 했구나. 또 내가 뇌물과 탐악에 너무 휩싸였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구나 라고 반성문을 씁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또 한마디 붙이십니다. 내가 무슨 명목으로 온 나라의 신민들을 다시 대하겠는가? 대소인민들은 내가 종전의 과오를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을 허락해 주겠는가? 애절애절해요. 저거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김윤식이 쓴 겁니다. 보통 저런 거는 밑에 대신들이 명문도 쓰는데 이렇게 쓰죠. 반성을 했으면은 실천을 해야죠. 근데 또 계속 갑니다, 그냥. 갔더니 마침내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갑신정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나라한테 사대하는 거를 사대 독립하자. 두 번째, 부패 정권을 타도하자. 결국 개혁과 개방을 하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사람들 5사람이 모의를 해서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살던 곳이 북촌입니다. 북촌의 저 헌법재판소 주변하고 정동도서관, 도서관 이쪽에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규수라는 사람 문화생으로 개혁이 뭐고 개방이 뭔지를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신채호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 박대감이 지구본을 삥 돌려서 옥균 등에게 가로되 어디가 중국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중국이고 이렇게 놓으면 조선이 중국이다. 어디 중국이 따로 있겠는가? 그랬더니 옥균이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나 그러하여 갑신정변의 꿈을 꾸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규수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개혁과 개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글부글 끓던 이 젊은 사람들, 노론인데 박규수 밑에 있는 바람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뚜껑 열려서 이 탐악한 정권 타도하고 독립하고 해야겠다. 이걸 꿈을 꿨죠. 그래서 김옥균은 특히 일본하고 좀 친했었는데 일본은 딱 보니까 영국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나는 조선을 아시아의 프랑스로 만들겠다.
하고 꿈을 꿔요. 그래서 막 후쿠지와 유키치 같은 지식인과 그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랬다가 성급하게 이 84년에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때 정변을 일으켰던 이유는 그 당시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 군사가 3,000명 정도 있었는데 청불전쟁이라고 베트남 쪽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청나라하고 프랑스 사이에. 여기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 1,500명을 빼간 겁니다. 그때 오케이 이때다. 원래는 몇 년 있달라 그랬는데 청나라 군사 가 있으니까 됐다. 우리가 좀 병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일본군 좀 빌리자. 일본군 150명. 그 무기가 첨단 무기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가 길러놨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박영효가 경기도 광주에서 군사훈련을 시켜놨던 그 광주 유수의 수비대가 있었거든요. 남한산성 수비대입니다. 그 수비대가 한 1,000명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고종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 창경궁에 또 풀어놨던 거예요. 그럼 박영효 말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윤치호라는 사람의 아버지 윤웅열 그 사람 그때 또 높은 대신이었는데 병조 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경도에 기르고 있던 병력을 또 가지고 오긴 했어요.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하다 하고 어느 날 몰래 고종이 윤허를 받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제한해야 됩니다. 최고 권력자 권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처음에 암묵적 재간을 했었는데 쿠데타 요 몇 시간 만에 획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잘못한 게 있어요. 고종 눈앞에서 민씨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가 사람들을 눈앞에서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죽여버리니까 고종이 그걸 보고 또 돌아버리죠. 그래서 고종이 완전히 이 사람들을 지지했다고 아주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 고종하고 민비가 도망갔던 데가 아까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살고 있던 북로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참가했던 홍영식이 고종을 모시고 갔다가 거기 청나라 군사들한테 난자당해서 죽죠. 실패라고 이 사람들은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원세계가 창경궁으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믿었던 일본군은 150명은 나 못하겠어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개화파들 망명 가지 못한 국내에 남아있는 개화파들은 도륙이 됩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온갖 가족이며 몽땅 말도 못할 그러니까 고종이 살인마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창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자리에 그 백송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백송 자리가 박규수 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홍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홍영식은 해화동의 북무에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홍영식의 아버지가 영의정이었었는데 영의정은 역임했던 사람인데 이거 조선이 연제제가 심한데 자기네를 말이 안 되게 처형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애기 독을 먹여서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피칠갑이 됩니다. 그거를 인수해서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만든 사람이 알렌입니다. 그때 죽을 뻔했던 왕비 조카, 자기 처조카죠. 민영이 이걸 살려줬거든요, 알렌이. 그랬더니 고종이 너 뭐 원하냐? 그랬더니 병원 안 해주셔. 그래서 고종은 그럼 저 비어있으니까 병원에. 이래서 재중원을 만들고 거기 원장으로 알렌이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중원을 연대 쪽에서는 알렌 거라 그러고 그리고 서울대 쪽에서는 이거는 국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네 병원의 시조가 재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이게 국립병원의 시초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국립병원이 아니라 개인 알렌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갑신중이 실패했던 이유는 청나라 군사도 있고 일본 군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냐면 아까 믿었던 병력들 이 병력들을 이제 이 운용하려고 창경궁에 있는 무기고를 열어봤더니 총들이 다 녹슬어 있던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패했던 거예요, 나라가. 나라가 더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이 적은 그 갑신일록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밤에 몇몇 사람들은 이 미처 적어놓지 못한 정강을 작성하고 있고 서재필을 위시한 몇몇 자들은 총기를 소재를 하고 있는데 청나라 군사들이 닥쳤다.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갔다.
나라가 썩어도 보통 썩어 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대원군이 심어놨던, 뿌려놨던 그 씨앗이 떡잎이 착 내라고 그다음 몇 개 가지가 자랐는데 그게 다 토막토막 깎여서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킬 무기마저도 녹슬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일으킨 쿠데타에서 무기를 열어봤더니 그 무기가 부패 때문에 썩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이브했던 거죠. 이 정도까지 싸운 줄 몰랐던 겁니다. 나라가. 그리고 결국 실패를 합니다. 아까 과격한 행동이 또 큰 변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세계가 총독이 됩니다. 아예 그 옛날까지 4대 관계라는 거는 사신이 오고 가고 막 이 정도였는데 1885년 이후로는 원세계가 아예 들러앉아서 가마 타고 이 궁궐까지 들어와서 고종 옆에서 도장을 찍습니다. 모든 거를. 그랬더니 고종이 1886년에 저 황실에, 청나라 황실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천조를 섬겨온 지 200년이 되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황흔을 입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충성하겠다, 죽어도 충성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옆에서 간섭받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살려줬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니까 저렇게 삽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 고요하게 계속 썩어갑니다. 부패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94년부터 을사조약이 있었던 1905년까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인즉슨 20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99년 대한제국을 세우고 나서 2년 뒤에 공부자의 도를 국교로 삼겠다. 성리와 국교로 삼겠다 선언합니다. 유교를. 고종이. 그리고 1906년, 그러니까 을사조약 맺어지고 5달 전, 5달 뒤에 성균관을 수리하고 인재를 교육하라. 그때는 근대 교육기관을 몇 개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성균관을 세워서 선비의 도를 세우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망상이 아닌가. 자기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의 정신적인 왕국을 세워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상한 언행을 보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지나고 나서 1894년에 동학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나도 거친, 정말 유럽 중세에서나 벌어질 만한 그런 폭정과 학살이 벌어지죠. 순종실록이라는데 고종이 죽고 나서 우리 누구나 죽으면 그 추녀 추도문을 쓰는데 행장이라고 그럽니다. 고종 행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보년 2월 고부 백성들이 군수 조병갑의 탐악으로 인하여 소요를 일으켰다. 근처 읍 사람들이 향응하였다. 한꺼번에 난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에 초토사 홍교원에게 병사를 이끌고 가서 정벌하고 괴수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였다. 동학이란 거는 총체적인 탐악과 학정에 저항해서 일어난 밀란이거든요. 이게 과연 조직적인 혁명이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건 단순하게 밀란이냐 아니면 근대를 향한 혁명이었냐 이건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뭐 혁명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운동이라고 부르죠. 저는 일단 중립적으로 전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보다 1년 전인 1893년 3월 10일 충청도 보은에서 동학군들이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 이유는 초대 교주였던 최재우를 신원해달라는 겁니다. 최재우가 이런 역적 혐의를 쓰고 이보다 10년 전인가 목잘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주는 죄 없다. 신원 복권해달라라고 모여서 한 10몇 명 모여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랬더니 15일 보름 뒤에 어진회가 열립니다. 이때 고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학당 소요가 매우 통탄스럽다. 지난번에 이 무리들이 상소를 할 때 즉시 엄하게 징계했더라면 오늘날처럼 창궐한 패단은 없지 않았겠는가. 그랬더니 우의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 원인은 탐관오리 때문입니다. 좌의정 조병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500년 동안 가르치고 길러온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치매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우물에 들어가는 듯한 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고종이 먼저 그때 징계할 걸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나라 군사를 빌려 쓰는 경우도 나라마다 다 전례가 있더라. 치는데 중국에서는 전에 영국 군사를 빌려 쓴 일이 있던데 우리도 부르는 게 어떤가?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연합군이 일본군도 포함해서 연합군들이 태평양 난을 평정을 했거든요. 청황씨를 요청에 의해서. 화들짝 놀랍니다.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말이 되겠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실무적으로 그 군량민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어떡할 건가?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군사를 부르들이면 안 된다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특히 여기 뭐가 있었냐면 갑신정변이 진압이 되고 이듬해 청나라와 일본이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이 천진에서 천진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세력 균형을 위해서 만약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조선에 출병을 하면 다른 나라에 통보한다. 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요 문구를 일본은 동시 출병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의 조정에서는. 그래서 이때 그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아니, 부르게 되면은,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유가 1년 뒤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인은 만연한 가람주고였고, 그렇다면 자기네들의 모순을 해줘야지, 가렴주구를 없애줘야지 이 난이 진정으로 진정이 되는 건데 그 모순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진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실록을 보면 여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월달, 음력 5월달에 이미 전주가 함락되고 적 세력이 성해지니 정부에서 비밀리에 원세계와 의논하고 청나라 조정의 구원을 청하였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군함을 파견하여 인천과 한성에 가서 청나라 상인을 보호하게 하는 동시에 새 군영군사 1,500명을 아산에 상륙하겠다. 조정에서 군사를 청합니다. 군사를 청했던 주체는 고종과 자기 처조카쯤 되는 민영준, 휘문고등학교를 설립한 민영휘입니다. 이 민영휘가 동학이 터졌을 때 농민군의 타도 제1 타겟이었어요. 이 사람이 선예청 당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군란 때 선예청 당상이 민겸호였고 그 자를 죽인다 그랬고 이때 동학 때도 선예청은 쌀을 거두는 그 월급 주는 데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부패하니까 이 사람을 죽인다. 그랬더니 이명준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고종한테 자기 매형쯤 되나요? 얘기를 하죠. 큰일 났습니다. 청나라 군사를 불러서 저 나쁜 놈들을 빨리 칩시다. 근데 고종이 너무 못됐는데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거거든요. 1년 전에. 근데 호응을 해서 결국에는 그 당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원세계한테 권해서 청나라 군사를 부르게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민영준이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 세력이 갈수록 적이라고 부릅니다. 백성을. 갈수록 확대되니 이 사실을 청나라의 전부로 연락해서 원병을 요청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종이 대신들과 잘 상의해서 처리하는 게 옳은 일이다. 민영준이 이미 원세계가 미력을 했으므로 번거롭게 비밀자리를 마련하지 마시고 대신을 불러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옳은 말이다 하고 불러요. 4월 30날 어진회의 때 민영이가 발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관오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쥐가 탐관오리인데 인심이 거칠어져 모두 억울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학도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난민이고 망명자일 뿐입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데 그치고 죽이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악을 조장하는 것이 되옵니다. 폐하할 게 없어 만일 치안을 도모하여 기강을 바로잡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속히 외국 군대를 빌려서 이들을 총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여러 대신들이 만일 청군이 오면 일본군 역시 올 것이다. 두 나라 군대가 조선의 주둔에 충돌하게 되면 그 해를 입는 것은 오로지 조선뿐. 이라고 하면서 여러 대신들은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날 고종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 논의도 좋긴 하지만 장차 벌어질 일을 헤아릴 수가 없고 모든 대신들이 마땅히 원병을 청해야 한다고 하니
그런 적이 없는데 청관에 이를 속히 알리도록 하라. 그래서 5월 12일에 고종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천도를 어기고 간사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죽어도 깨달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여서 제거하고 베어서 없애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알아서 난을 그치고 생명에 복귀하라. 그 자들한테는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김병시라는 그 원로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영화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던 이태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바로 이날 벌어진 어진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뿐만 아니라 그 전 1년 전 1893년 어진회의, 고종이 외국 군사를 부르자고 했던 그 어진회의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한 신문 인터뷰에서, 여러 신문 인터뷰와 기고문에서 대신들이 외국군을 부르거나 백성을 부르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을 진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고종은 이들은 나의 백성이므로 훈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날조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동학 관련자들을 다 사면을 합니다. 고종이. 여기를 보면 저 몇몇 빨간 글씨를 보면 일단 민씨들이 많죠. 민씨들이 많고 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영준과 조병갑은 동학의 원인 제공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98년, 3년 뒤에, 2년 반 뒤에 법부에 인사가 났는데 거기에 법부 민사국장에 조병갑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7월 달에 체포됐던 최시영이 한성재판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3인 합의부였습니다. 고기 배석 판사가 조병갑이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기준으로는. 저 사람은 시범 케이스로라도 그 당시 워낙에 가혹한 형벌이 많았으니까 그걸로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기가 아니라 거꾸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당시 민비가 여러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편지가 지금 고궁박물관에 남아있는데 거기를 보면 조병갑에 관한 편지가 있습니다. 민영소라고 자기 조카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조병갑은 원래 원했던 자리에는 지금 사람이 차 있으므로 일단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하겠다. 조병갑이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런 민원이 합치고 합쳐져서 이제는 고종이 설사 영민하고 개혁을 염원했던 군주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 조병갑이 결국에는 얼씨구 사형을 내게 된 거죠. 배석 판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심이 아닌 사람도 판결에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동학은 만연한 가렴주가 원인이었는데 그건 고종이 책임이었죠. 결과는 참혹한 진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400년 아니 이모군란 이후에 차츰차츰이라도 시행했어야 될 모순 해결 정책이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눌려져 버렸던 겁니다. 나라가 고물이 된 거죠. 거덜이 나버린 겁니다.